일제강점기 시대 조선에서 일본으로 넘어와 살고 있는 선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삶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자는 돈을 벌어야 했는데요.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김치를 만들어 일본인들이 가득한 시장으로 팔러 나옵니다. 아유, 저게 뭔 냄새야? 내 옆에서 장사할 생각하지도 마라. 잔뜩 위축이 된 선자. 하지만 한번 심호흡을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식민지인이라도 쫄지 않고 당당히 김치를 파는 선자. 그는 어떻게 여기 일본까지 오게 된 걸까요? 애플TV가 만들고 윤여정, 이민호가 출연하고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다룬 드라마 파친코. 해외 작품이네요. 네, 맞아. 이게 애플TV에서 제작을 했거든요. 이 한에 대해서 뭘 한다고 이런 걸 만드나 좀 솔직히 걱정도 됐어요. 근데 너무 잘 만들었고 이미 시즌2는 확정을 지었고요. 이거 각본가 분들은 시즌4까지 예상을 하고 있으시다고 해요. 일제강점기. 역사 교과서에선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들의 진짜 얼굴과 삶을 조명한 드라마입니다. 영도의 한 누추한 시골집, 이곳에서 선자가 태어납니다. 선자는 가난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단단하고 영특한 아이로 자라나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깊은 바다에서 큰 전복을 따고 시장에서 쿨레를 풍기며 흥정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때는 잔인한 식민지 시대. 선자는 가장 친했던 아저씨가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때부터 선자의 마음속에 뭔지 모를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9년 뒤 장을 보고 있는 선자, 일본 순사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크러쉬를 당한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이민호가 아니라 야쿠자와 연관된 아주 위험한 남자 고한수였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키우던 둘. 선자는 한수의 아이를 임신하는데요. 아니 글쎄, 한수는 내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수가 선자한테 하는 말이 나 유부남인 거 몰랐어? 분노 폭발입니다. 아주 완전 좌절한 선자. 그 앞에 청년 목사 이삭이 나타났는데요. 그는 한수와 다르게 거짓없이 주체적인 선자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선자를 이해하고 선자가 임신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기로 해요. 근데 이삭은 일본으로 선교를 가기로 했었거든요. 이삭과 결혼하면 선자는 평생 살던 땅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자의 결혼식 날, 선자의 엄마는 선자가 일본으로 떠나면 다시는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선자를 위해 마지막 밥을 차려줍니다. 조선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흰쌀밥을 차려준 건데요. 밥을 본 선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일본으로 떠난 선자. 일본에서 선자를 기다리고 있던 건 극심한 가난과 식민지 사람이라는 차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품고 있었던 마음속 불꽃은 일본에서도 타올랐는데요. 끝까지 한국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저항의 모습. 이런 선자의 마음은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4대를 아우르는 대서사시 파친코입니다. 로케이션이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3국에서 일어나고 4대에 걸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등장인물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의상이나 이런 것도 고증을 맞추려다 보니까 되게 돈 많이 들였을 것 같은데 이거 제작비 얼마나 들였을 것 같으세요? 이게 한 시즌에 지금 에피소드 8개 공개됐는데 무려 1,000억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요. 진짜 큰 돈 들여서 제대로 만들었다 이런 느낌 느끼실 수 있는데요. 파친코 사실 소설 원작이 있는 작품이에요. 이게 소설에서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쓰여져 있거든요. 선자가 아기였을 때부터 선자가 할머니가 된 이야기가 순서대로 나오는데 드라마 상에서는 각본가가 이거를 바꾸셨어요. 아기 선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윤여정님이 된 할머니 선자가 또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딱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가 무관하지 않게 아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연출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강점기 시대를 겪었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후대의 사람들 사이의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고 하세요.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말이 생각나면서 의도가 정말 기가 막히고 재미교포인 이민진이라는 작가님이 대학 시절에 되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원래는 이 작품의 주인공을 선자의 손자로 나오는 솔로몬을 주인공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제1교포분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훨씬 이전 세대부터 이야기를 출발해야겠다. 그리고 여성이 주인공이 돼야겠다는 결론에 다다르셔가지고
감정의 클라이맥스를 불러일으키는 장면 중에 하나는 엄청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안에서 일본인들이 턱시도를 입고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를 먹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아리아를 부르고 있는 소프라노가 등장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여가수도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물개하소서를 부르시다가 갑자기 어느 포인트에서 카메라가 확 줌인이 되면서 판소리를 엄청 진짜 한이 서려서 열창을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이신 윤신덕 씨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여성의 돌봄 노동이 되게 섬세하게 카메라에 담겼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빨래를 하고 빨래를 널고 그리고 밥 차릴 때의 그런 과정들 묘사가 자세하게 이루어졌는데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여성 캐릭터를 좀 전면으로 내세워서 그들의 목소리를 찾아줬다는 점에서 정말 일본인들이 가득한 시장 한복판에서 김치를 팔거든요. 이런 여성의 노동이 단순히 노동이었을 뿐 아니라 그 시대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음을 나타내는 장면이기도 해요. 김치를 담그고 그걸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여성과 여성의 노동 그 자체에 대해서 저항의 서사를 심어주고 또 되게 입체적으로 조망해준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볼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식민지 시대 피지배인으로서의 굴욕감이라든지 수치감을 느끼는 거에 대한 영화나 문학 작품들이 꽤나 있어요. 운수 좋은 날이라든지 뭐 이광수의 무정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주인공이 남성이고 식민지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너무 수치스러운지 이런 이야기는 많이 다뤘는데 그 여성들의 어떤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자란 인물이 사실 주인공의 엄마, 뭐 주인공의 아내 뭐 이런 역할로만 지나가실 수 있는 캐릭터였잖아요. 그 시대의 여성을 이렇게 주체적인 인물로 재현해낸 거는 많이 못 봐가지고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한국 작품을 봤으니까 미국 작품을 한번 봐볼까요? 이번 작품은 티빙에서 보실 수 있는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1883입니다. 제가 한번 평점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미국 평점 사이트 IMDb에서 무려 8.8을 받은 작품이더라고요. 이게 기생충이 8.5점인데 이런 거면 진짜 높은 점수겠죠? 거칠고 마초적인 카우보이 캐릭터만 보셨다고요? 공존하고 소통하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카우보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아주 강렬한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배에 화살이 꽂힌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이거 보는데 제 배가 아플 것 같았어요. 강렬한 장면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 번 틀면 끝까지 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일단 1883을 간단히 요약하면 가난한 농부 듀튼 가족과 캡틴 쉐어가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예요. 듀튼 가족 자체가 완전 사기캐 느낌인데요. 엄마는 총을 너무 잘 쏘고 아빠는 완전 마동석 같은 인물이에요. 강도나 무법자들이 호시탐탐 이 가족들을 노리고 있고요. 한 번 싸우면은 아주 그냥 사람들이 축복 낙엽처럼 다 죽어나가요. 그냥 거기에 전염병 돌아서 사람들 다 죽고 그냥 똥 싸다가 뱀에 물려서 죽기도 해요. 대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개복치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이런 거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솔로 가 있는데 듀튼 가족의 장녀 엘사입니다. 레이고 또 엘사 아닙니다. 엘사는 그런 개복치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엘사는 불편한 원피스보다는 바지를 선호했고요. 엘사는 총싸움도 하고 갑자기 불같은 사랑에도 빠지고 누군가를 잃는 경험도 하면서 웬만한 사람들보다 빠르게 성장합니다. 약간 피구왕 통키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총싸움만 다룬 그런 뻔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드라마 중간중간에 엘사의 내레이션이 막 흐르는데요. 침묵하는 자연의 무정함, 삶의 불확실성, 인간의 본성과 고독, 이런 철학적인 통찰들이 쏟아져요. 짜릿한 서스펜스가 있기도 하고 깨달음도 주는 고퀄 서부국 1883입니다. 서부극이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미국에서는 사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대극이다 보니까. 그리고 1883년도라 하면 우리나라는 명성황후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시대극이 미국 버전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서부극이 이주민들의 원주민 학살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과정도 포함이 돼서 많은 비판을 산 지점도 있어요. 백인의 잔인성을 고발하는 방향성으로도 서부극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1883에선 거기에 더 더해져서 마초적인 남성이 아니라 엘사라는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세운 게 서부극의 현대적인 변형으로 느껴지실 수 있는 포인트이실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제인 캠피온 감독의 파워 오브 도그 그런 것도 좀 현대적인 변형으로 볼 수 있고, 그 땅에는 신이 없다라는 시리즈도
서부극의 새로운 변형 장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엘사가 주인공이 되면서 엘사 주변에 있는 남성 캐릭터들이 새로운 모습을 가진 남성 캐릭터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초적이고 비정하고 되게 무정한 캐릭터들이 많았었거든요. 엘사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엘사가 갖고 있는 용맹함, 당대 여성들과는 다른 지점들을 비판하거나 억압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지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로서 해주는 것들이 인상 깊은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캡틴 셰어가 드툰 가족과 이주민 무리를 이끄는 제 우두머리의 역할이고 모두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 캡틴이라는 남자가 엘사 캐릭터를 보고 반성을 하고 서부극 하면 되게 막 팍팍 이랬는데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남성 캐릭터가 되게 새로웠어요. 주인공을 여성으로 내세웠을 뿐인데 되게 다양한 남성 캐릭터도 너무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거 좀 깨닫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파친코와 1883 둘 다 여성이 좀 배제됐던 시대와 역사였지만 그 안에서도 좀 여성을 좀 중심으로 그때 시대를 다시 바라본 콘텐츠였던 것 같은데 여성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이길보라 감독님이 만든 기억의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베트남 전에서 장애인이 되신 분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란 것을 장애인의 관점으로 좀 풀어냈다라고 느꼈거든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을 보면은 어린이의 입장으로 유대인 학살을 또 바라보는 관점의 영화였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주된 메인스트림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콘텐츠들이 그 당시의 역사의 언어를 되게 풍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거는 나랑 먼 역사야, 관련은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런 관점들이 들어갈수록 저것도 나의 역사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이 많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역사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많은 걸 반성하고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